2500여 년 전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단 한 줄로 정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조선왕 만은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그 한 문장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기원전 2300년 고조선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여겨졌죠.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2015년 중국 랴오닝성 누르얼 후산맥 일대에서 발굴된 홍산문화 유적은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원전 6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제단, 무덤, 그리고 옥으로 만든 용과 곰 형상의 조각들. 놀라운 건 그 문명의 수준이었습니다. 천문 관측, 재래의식, 고도화된 사회 구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던 최초의 국가 고조선보다 40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유적에서 발견된 곰 토템과 제천 의식의 흔적이 묘하게도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와 겹쳤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단 6글자. 이련 스님은 왜 단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환국을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환웅이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태백산 신시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신화일까요? 아니면 지워진 역사일까요? 2025년 현재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약 70% 이상이 북방 몽골로이드 계통과 일치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기원을 추적하면 바이카로 인근과 요서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곳은 바로 홍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승자는 패자의 이름을 지우고 그들의 시작을 신화로 만들어 버리죠. 배달민족이라는 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써왔지만 정작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배달은 단군 이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오래전 하늘의 뜻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나라의 이름이었죠. 지금부터 우리는 교과서가 말하지 않았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조선 이전, 배달국 이전, 심지어 환국이라는 이름조차 희미해지는 그 태초의 순간까지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전설과 고고학이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천년의 빛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어둠이 짙었던 시절, 세상은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지 않았고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았죠. 불을 다루는 법도 씨앗을 심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문명은 그렇게 태동했습니다. 환국. 그 이름은 하늘나라를 뜻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기록은 천산산맥 너머라 했고 어떤 이는 파미르고원 일대라 했죠. 확실한 건 그곳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즉 동방의 끝자락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고 별의 움직임을 읽었으며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죠. 환국의 통치자는 환인이라 불렸습니다. 환인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죠. 그는 하늘의 뜻을 읽고 백성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인의 말을 따랐고 그의 손길 아래에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법을 배웠죠.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려는 인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환국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삼성기에 따르면 7대에 걸쳐 3300년을 이어졌다고 하죠. 물론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환국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환국 사람들은 점점 더 넓은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갔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했죠. 그렇게 흩어진 무리들은 각자의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일궜습니다. 그러던 중 환국의 제세자 중 한 명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환웅이었습니다. 환웅은 아버지 환인에게 말했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그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환인은 아들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인간 세상은 아직 혼란스러웠고 야만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했습니다. 환인은 아들에게 세계의 천부인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물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인간 세상에 하늘의 뜻을 펼쳐라.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태백산 아래 신단수 곁이었습니다.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이라는 설도 있고 묘양산이라는 설도 있죠. 어쩌면 특정한 산이 아니라 신성한 산을 통칭하는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환웅은 그곳에 신시, 즉 신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배달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달국의 첫 통치자 환웅 천황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자, 비를 내리게 하는 자, 구름을 부르는 자. 이들은 단순한 신화 속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관리들이었죠. 농경 사회에서 날씨를 아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환웅은 이들을 통해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알렸고 백성들은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곡식을 심는 법, 병을 고치는 법, 형벌을 정하는 법,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 그 모든 것이 배달국에서 처음 체계화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홍익인간의 이념이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사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배달국의 모든 정책과 제도의 근간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배달국은 발전했습니다. 환웅 천왕의 뒤를 이어 대대로 천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대 환웅 때는 테오보키 씨가 나타나 팔괘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바람과 우레, 산과 연못, 우주의 모든 현상을 8가지 기호로 정리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철학이었고, 변화를 예측하는 과학이었습니다. 3대 환웅 때는 신농 씨가 등장합니다. 그는 100가지 풀을 맛보며 약효를 연구했죠. 어떤 풀은 열을 내리고, 어떤 풀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어떤 풀은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동양의학의 시초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병들면 그저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5대 환웅 때는 치유천왕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배달국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이름입니다. 치유천왕. 그는 14대 환웅 천왕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배달국은 이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은 배달의 땅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천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읍을 청구로 옮기고 군대를 재편성했죠. 그는 구리와 철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었죠. 치유천왕의 군대는 당시 어떤 군대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쇳불 모양의 투구를 쓰고 전장에 나섰고,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남쪽에서 황제 헌원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하족의 우두머리였죠. 황제 헌원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가 북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치유천왕을 넘어야 했습니다. 두 세력은 결국 탕록의 들판에서 맞붙게 됩니다. 탕록대전. 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두 문명의 충돌이었죠. 배달국의 철기 문명과 화하족의 수적 우세가 맞부딪혔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사흘 동안 전장에서 안개가 거치지 않았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황제 헌원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치유천왕의 군대는 기술적으로 앞섰죠. 금속 무기 앞에서 돌칼과 나무창은 무력했습니다. 결국 치유천왕이 승리했습니다. 황제 헌원은 무릎을 꿇었고 치유천왕을 하늘의 아들로 인정했죠. 이 전투 이후 치유천왕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만드는 자였죠. 중국의 기록에도 치유는 남아 있습니다. 병주, 즉 전쟁의 신으로 묘사되지만 동시에 구리와 철을 다루는 기술의 신으로도 기록되어 있죠. 흥미로운 점은 황제 헌원이 패배한 후에도 치유천왕을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황제 헌원은 치유천왕에게서 천문과 의술,
병법을 배웠죠. 훗날 중국 문명의 시조로 떠받들어지는 황제 헌원의 지혜는 사실 배달국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실은 희미해졌고 승자의 역사만이 남았습니다. 치우천왕 이후에도 배달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5대, 16대, 17대 환웅천왕들이 차례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배달국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달국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지만 그만큼 통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의 제후들은 점점 독자적인 세력을 키웠고 중앙의 권위는 약해졌죠. 18대 환웅천왕 거불단 때 배달국은 사실상 여러 부족 연합체로 분열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신시의 제단에는 예전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고 천부인의 권위도 빛이 발했습니다. 환웅의 후예들은 각지로 흩어져 자신들의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단군왕검. 그는 환웅의 후예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었죠. 단군왕검이 살던 시기 배달국의 옛 영토에는 9개의 큰 부족이 활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이족이라 불렀죠. 단군왕검은 이 9부족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치우천왕처럼 무력으로만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국과 배달국의 정신을 내세웠죠. 홍익인간의 이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정치. 단군왕검은 자신이 환웅의 적통을 잇는 자임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랜 분열에 지친 백성들은 통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은 마침내 9부족을 통합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지었습니다. 아침의 고요함 혹은 아침의 신선함을 뜻하는 이름이었죠. 수도는 아사달에 정했습니다. 아사달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지금의 요서 지역이나 한반도 북부로 추정됩니다. 조선의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환국과 배달국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단군왕검은 8조법금을 제정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3대 용서받고 싶으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법이었죠. 간단하지만 명확한 법이었습니다. 조선은 발전했습니다. 농경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고 청동기 문화가 꽃피었죠. 고인돌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거대한 돌무덤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했죠. 고인돌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만 4만 개 이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군왕검은
15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문자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단군왕검이라는 칭호를 가진 여러 왕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었고, 왕검은 정치적 통치자를 뜻하는 말이었죠. 즉 단군왕검은 종교와 정치를 동시에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길었습니다. 사서에 따르면 47대에 걸쳐 200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죠. 그 기간 동안 조선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패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연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조선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나라의 장수 진계가 쳐들어왔고 조선은 영토 일부를 잃었죠. 이후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왕은 그를 받아들였고 변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죠. 하지만 위만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키운 뒤 쿠데타를 일으켰고 준왕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위만 조선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단군 조선의 끝이었습니다. 위만 조선은 약 80년간 지속되다가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08년의 일이었죠. 이후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한사군이 설치되었고 이 지역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 속에서 환국과 배달국의 정신은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서 지역의 홍산문화 유적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제단과 적석총이 발견되었는데 그 구조가 한반도의 고인돌 및 제단 유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특히 곰을 토템으로 숭배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홍산문화의 옥기 중에는 용 형상의 조각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여겨졌죠. 용은 하늘의 사자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용 숭배 문화는 이후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중국 문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홍산문화 유적에서는 여신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신상은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계 사회의 흔적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쩌면 하늘과 땅의 결합, 즉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홍산문화의 건축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쌓아 올린 적석총은 고도의 수학적 계산과 조직력 없이는 불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 지역에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존재했음을 증명하죠. 단순한 부족 사회가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형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북방 몽골로이드 계통과의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기원을 추적하면 바이카로 인근과 요서 지역으로 연결되죠. 이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신화적 기록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환국과 배달국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문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의 부재입니다. 중국의 사서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했고, 주변 민족의 역사는 야만인의 것으로 치부했죠. 승자의 기록만 남았고, 패자의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역사도 흔적을 남깁니다. 중국의 산해경을 보면 동이족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동쪽의 밝은 사람들, 즉 해가 뜨는 곳에 사는 문명인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활을 잘 쏘고 예의가 바르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달국과 조선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족은 천성이 유순하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술을 빚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또한 형벌이 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법을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환국과 배달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록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삼국유사는 13세기에 쓰인 책이고 환단고기는 20세기 초에 발견되었죠. 원본이 없다는 점,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늘 지적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유전학적 증거, 그리고 구전으로 이어진 신화까지 모두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더 중요한 건 정신의 연속성입니다. 환국의 제천의식은 배달국의 신시에서 이어졌고 조선의 소도에서 계승되었으며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교천, 신라의 팔관해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하는 이 전통은 지금도 추석과 설날의 차례로 남아있죠. 형식은 변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배달민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하지만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배달은 밝은 땅 혹은 빛의 나라를 뜻합니다. 환국과 배달국을 거쳐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검증된 것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환국과 배달국은 신화일 뿐이며 역사로 다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트로이도 한때는 신화였지만 발굴을 통해 실제했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신화와 역사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입니다. 환국과 배달국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홍익인간의 이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늘을 숭배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환국과 배달국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완전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원형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거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을 때가 많죠. 신화는 한 민족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환국의 환희는 하늘의 뜻을 읽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자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달국의 환웅은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며 통치의 목적은 백성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단군왕검은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 현실과 이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법과 질서를 세우지만 동시에 도덕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들은 이후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도 백성을 돌봤던 것, 신라의 화랑들이 세소고개를 지키며 수련했던 것, 고려 태조왕건이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숭상하되 민생을 우선하라고 했던 것, 조선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환국과 배달국에서 시작된 홍익인간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통치자들이 이념을 배신했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백성을 억압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원점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려 했죠. 동학의 인내천 사상도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의지도 모두 이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신화와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환국과 배달국의 이야기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뿌리를 상기시키고 정신의 좌표를 제공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5,000년, 아니, 어쩌면 8,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외침을 받았고 분열되었으며 식민 지배를 당했죠.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보존했으며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흐르는 배달의 홍, 환국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경은 희미해지고 문화는 섞이며 정체성은 유동적이 되어갑니다.
이런 시대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퇴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진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환국은 우리에게 우주와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죠. 배달국은 공동체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권력의 사유화보다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며, 혼란스러운 시대의 이상을 실천하는 용기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국과 배달국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정신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죠. 역사는 과거에 갇힌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산문화 유적에서는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죠. 언젠가는 환국과 배달국의 실체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원히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입니다. 고조선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 그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환국이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깊습니다. 둘째,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위대합니다. 배달민족이라는 이름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늘의 뜻을 따르고 땅을 밝히며 백성을 이롭게 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이름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체현한 모든 이들의 집합적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후예입니다.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환국의 별을 보던 사람들의 후예이고 배달국의 재단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후예이며 조선의 땅을 일구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생명의 사슬 끝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유산을 그저 박물관의 유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정신으로 되살릴 것인가. 환국과 배달국의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현재를 사는 지혜를 찾아낼 것인가.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환국의 하늘은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있고, 배달의 땅은 지금도 우리 발 아래 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잊혀진 제국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배달 정신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국의 별빛처럼, 배달의 재단처럼, 조선의 대지처럼,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5천년 전 환웅이 3천명을 이끌고 내려왔듯이 우리도 지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의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달민족의 사명이고 환국의 후예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돕니다. 환국에서 배달로, 배달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삼국으로, 삼국에서 통일신라와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신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름을요. 고조선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고, 더 이전에 환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계보이고, 우리 문명의 뿌리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던 사람들의 후예이고,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려 했던 사람들의 자손이며,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천하려 했던 사람들의 계승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환국의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행동 속에서요. 우리는 잊혀진 제국의 먼지가 아니라 영원한 정신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환국과 배달국과 조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속에서요.